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로 투심이 쏠린 하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국내 증시로는 이 훈풍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시간을 거래 특징주까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이크론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오늘 국내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 파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 모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마무리됐던 미국 증시 분위기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지금까지는 다우지수가 오르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면 이날은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76%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1.26% 그리고 0.4%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다시금 5,500선 가까이 근접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오른 이유 당연히 짐작을 하셨겠지만 엔비디아의 반등 덕분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6%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히트맵을 통해서 그 부분 자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6.76%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같이 하방 압력을 받았던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섹터 그리고 AI 서비스 쪽까지 그래도 투심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목격이 됐고요. 대형 기술주도 대체로 상승하는 하루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7%, 애플은 0.4%대 강세를 보였고요. 구글, 메타 2%대 크게 올랐고 테슬라도 2.6%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도 0.4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는 상승을 나타내는 초록불이 많이 켜져 있지만 그 외 섹터나 그 외 종목들로는 하락을 나타내는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돈이 제한적인 가운데 투심이 다시금 기술주로 쏠리다 보니까 나머지 섹터에서는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이 지금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시간을 거래해서 53%의 폭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발표 바로 된 이슈 때문인데 지금 폭스바겐이 1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인수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레거시 자동차 회사로는 포드 다음으로 두 번째 투자한 건데 이 포드는 2023년 대부분의 지분을 매도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의 지분 투자가 굉장히 호재로 다가온 것 같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비안과 폭스바겐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서 폭스바겐이 2026년까지 투자 규모를 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자금 압박에 좀 시달리고 있던 리비안에 숨쉴 구멍이 생겼다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주가 50% 이상의 폭등세 시간을 거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번 발표는 리비안의 투자자의 날을 이틀 앞두고 나왔는데요. 투자자의 날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화요일장 정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대형주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생각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가 매수 투자 의견 유지를 했습니다. 생성형 AI 투자가 높은 수익률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애플도 에버코어 ISI가 목표 주가 2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이폰 매출 전망치 기반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본다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이미 보유하고 계시고 또 추가 진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매수 투자 의견 유지를 했고요. 좋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수한 수익률을 안겨주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적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결국 이 좋은 주식이 엔비디아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웰스파고가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곧 있으면 2분기 판매량이 발표될 전망인데 그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춰야 된다. 지금은 추가 진입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국제유가가 올랐던 만큼 에너지주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에너지주 중에서의 대형주죠. 엑손모빌, UBS가 매수 투자 의견 유지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의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기타 다른 종목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생각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 구겐하임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18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지금 장 마감 후에 폭등을 하면서 18달러 수준까지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만날 수 있다라는 짧은 코멘트를 달았었는데 이 상승 모멘텀이 폭스바겐 이슈였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상승 흐름을 보이는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되겠죠. 넥심이 매수 의견으로 새롭게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AI와 잘 결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연결시키기보다는 AI와 연결시키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갭 같은 경우에는 TD9N이 목표 주가를 3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진 확대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달았고 우버는 파이퍼 샌들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자는 거물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펜 엔터테인먼트 개인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마켓 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와 M&A 루머로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을 앞두고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인데요. 하반기에는 정치 이슈가 시장에 중요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So if you look at the markets are an exact reversal of what happened yesterday. And actually, the prior few days, we had actually had some hope because value stocks had started to do better again. Energy names, for example, financial names had done better than even tech. And so what we're seeing today is a complete reversal of that. All year has been a growth-dominated market, and today we're right back to it. I think if we look ahead for the rest of the yea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politics is going to play a role, at least people's interpretation or how they feel about who's going to win this next election. I think it is important. So what we may have been seeing, and some people may have been speculating already, is that if Trump does win, that should be good for the stock market. Obviously, his tax policy is going to be good for business in general. And I think, again, people may, bet ahead of this coming cycle. So I do think a lot of so what we tend to see historically is that the back half of the year, June to the election, we tend to see more volatility, which is interesting because we haven't seen any volatility really over the past 6 months. And I think that's going to be a big deal. I think volatility may enter the market. Maybe it already did with NVIDIA going down 13%, but I wouldn't be surprised to see more shifts back and forth depending on who may or may not win this election. 네, 어제 우리 시장 함께 복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파악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그리고 엔비디아의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코스닥 또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0.3% 오름세 보이면서 2,774선에 맞췄고요. 코스닥도 0.06%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841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외인들과 기관들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상위 종목들 이름들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 쪽에서는 사실 전일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에 이름을 올렸었고 현대그룹주들이 상위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취득했던 특허 중에 40%가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현대모비스 긍정적인 주가 흐름 다시금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상위 종목들이 모두 변경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HLB 어제 그룹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중국에서의 긍정적인 매출이 확인이 되면서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으로 HLB가 이름을 올렸고요. 엔캠은 2위에 이름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중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도 지금 올리브영이 이제 여름이 되면 또 굉장히 큰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로엠이 올리브영 안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해당 기대감으로 먼저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모습도 파악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상승 흐름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죠.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코스피 쪽은 나름 외국인들과의 상위 종목과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다만 1위에 삼성전자가 있었는데 기관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오는 28일에 CEO 인베스터데이 있습니다. 해당 기대감으로 어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해줬고요. 카페24 지속적으로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안에서 자체적으로 스토어를 판매한다는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연일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중 NCS 같은 경우도 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죠.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섹터 안에서의 흐름들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세 가지 섹터로 조금 크게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운 쪽인데 그 전날에도 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안착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도 해운주들에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진행을 하는 만큼 중국 안에서 지금 컨테이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까지 지속적인 변동성과 함께 이 해상 운임도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 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11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8월까지 올 여름 동안 해운주들에게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완성차 업체 안에서도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우수 AMS부터 화신까지 일제히 오름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와 관련돼서의 기대감, 부품 쪽에서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현대차는 현재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이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과 중국 지속적인 지정학적 갈등이 나오면서 현대차에게는 오히려 수혜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인도 쪽에 IPO를 상장한다라는 모멘텀 그리고 어제 정부가 미래차 부품법과 관련된 이 국무회의 의결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미래차 부품 기업 100개를 지정하고 육성한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기대감이 있었지만 여기에 정부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부품 쪽까지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LB 그룹주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도 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죠.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HLB의 주요 제품의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리보세라닙이 6천억 원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캄렐리주막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 원 정도 달성하면서 앞서서 미국 FDA가 현재 재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의 참고 자료로도 적용이 가능되는 만큼 앞서서 있었던 악재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에 4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HLB 한 달 만에 다시 7만 원 선 복귀해졌고요. 어제장에서만 10% 가까이 반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사실 어제 장중에도 이미 시세가 나왔던 부분인데 초전도체 관련주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 직행을 한 만큼 이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태양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이 핵융합 반응을 인공적으로 재현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기술을 의미하고요. 탄소 배출이 없고 자원 고갈 우려가 없기 때문에 미래 청정 에너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태양을 중국의 에너지 기업인 에너지 싱귤레리티가 만들어냈다라고 하고요. 또 최초로 상업용 인공태양의 방전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어제 나왔던 이슈는 아니고 지난 19일에 발표됐던 이슈였는데 조금씩 우리나라에서도
초전도체 관련주들에게까지 현재 시세가 퍼져가고 있는데요. 전날 종가 현황 관련주들 어떠했을지 시세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서남 5%대로 가장 크게 섹터 안에서는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시간외에서도 굉장히 큰 상승 흐름 보였고요. 덕성부터 CCS까지 관련주들 일제히 올랐는데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도 변동성이 있었던 만큼 오늘 개장 이후 관련주들의 흐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로는 오늘 새벽에 단독 보도로 전해졌는데 이 SK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바이오 공장을 노보노디스크에 매각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미국 쪽에서 이슈를 확인해 봤을 때는 노보노디스크가 미국에 공장을 증설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노보노디스크는 공장이 필요하고 SK는 지금 지속적으로 내실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 두 기업의 니즈가 딱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매각 규모는 3천억 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 SK 쪽에서는 이렇게 바이오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개편하는 게 첫 사례라고 합니다. 해당 매각 대금으로는 앞으로 미래성장 동력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일단 반도체와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우량 자산들까지도 적극적으로 팔아내는 SK그룹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오늘 SK그룹주 어떤 변동성을 받아갈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SK하이닉스와 SK네트워크스 홀로 올랐었고요. SK텔레콤과 SKC는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오늘 관련주들 다시금 변동성 보일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나름 긍정적이었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시세를 보여줄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계속해서 시그널 포착해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수출 신바람 반도체 조선 자동차주 주목하라.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전망 기사입니다. 2분기 실적 이제 다음 달 5일 삼성전자 이제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난 한 달 전 정도에 나왔던 전망치보다는 한 1%포인트 정도 더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이다. 그 긍정적인 쪽에 무게가 좀 실려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환율이 계속 좀 거의 뭐 1,400원 근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수출 관련주들, 즉 고환율 수혜주 쪽으로 아무래도 실적 향상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 컨센서스 지금 나온 거를 보면 이제 다는 아니고요. 이제 일부 이제 주로 수출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건데 삼성전자가 8조를 넘을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4조 8천억, 거의 5조에 육박할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 좋고요. KB금융, 금융권에서는 KB금융이 1분기에 1조 원 조금 넘었는데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2조 원 가까이 좀 영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컴투스, 위메이드, 롯데관광개발 이제 이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아주 급등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특히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같은 수출 중심주, 이 고환율 수혜 중심으로 실적 향상이 기대되는데 그 이유는 수출이 지난 20일까지,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치를 봤을 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8% 이상 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최근에 외국인이 좀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는 이 반도체나 자동차 쪽 이쪽
부분에 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1분기 때 수출로 굉장히 좀 큰 실적 향상을 가져왔던 음식료라든가 화장품 관련주들 여전히 2분기에도 수출이 괜찮았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 1분기의 어떤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현재 증권사들에서 나오고 있는 컨센서스였습니다. 자, 2분기 실적 전망 관련해서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종목 관련된 얘기들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또 떨어질지 아니면 반등할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 급반등을 했죠. 거의 7%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지난 3거래일 동안 13% 정도 떨어졌던 걸 뭐 단숨에 반 이상 이렇게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3일 엔비디아가 3거래일 동안 떨어지는 동안 SK하이닉스도 역시 그 역풍으로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사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락폭이 약 한 4% 정도 되니까 엔비디아 떨어진 것에 비하면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 SK하이닉스도 이제 같이 동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건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2,500억 넘게 순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지더라도 또 떨어지는 이 조정이 언제까지 가더라도 나는 SK하이닉스가 다시 오를 것이다. 여기에 이제 베팅을 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뭐 그러면 별일 없다면은 아마 엔비디아의 급반등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역시 주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베팅이 성공을 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이런 저가 매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데는 뭐 역시 실적이죠. HBM 같은 경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도 뭐 하반기에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지만 HBM 이 공급 자체,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워낙에 확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오히려 SK하이닉스한테는 시장 자체가 커지니 그만큼 수익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가 이제 3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의 계획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데 전반적으로 시장들의 컨센서스도 좀 모아지고 있는 건데, 관건은 역시 내일 나올 것 같은 마이크론 실적에서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느냐, 또 하나는 엔비디아 주총에서 시장에서 워낙에 올라가 있는 기대치에 충족할 만한 그런 전망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주가 이 방향성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술적인 내용이라 사실 좀 쉽지는 않은데요. 최대한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넥스트 HBM 준비하는 삼성전자 업계 첫 CXL 인프라 구축을 했다. CXL은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지금 사실 HBM이 AI 가속기,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들어간 이유도 속도가 기존에 있는 D램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는, 그러니까 효율화하는, 집적화된 이런 이제 HBM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HBM 가지고도 지금 이 속도가 어떻게 보면 AI 가속기의 발전 속도에 보면 이제 좀 뭐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CXL이라는 건 뭐냐면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GPU와 CPU의 각각 메모리들을 갖고 있는데, 이를테면 GPU 같은 경우는 이제 HBM이 될 거고요. 이 메모리들 간에 이제 워낙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 충분한 효율성을 더 내도록 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공유 메모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메모리가 하나 또 들어간다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그래서 이제 HBM의 넥스트다, 넥스트 HBM이다 이런 이제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인프라를 구축했다라는 걸 이제 레드햇이라는 데서 인증을 받아서 업계에서 이제 이게 앞으로 갈 때 삼성전자의 이제 이 CXL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선두 자리로 좀 올라갔다, 그러니까 선두로 좀 나섰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보다는 HBM 다음 거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좀 앞서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삼성전자가 HBM에서 철수하면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HBM 다음 거는 다시 삼성전자가 이제 앞서 나가겠다 이런 어떤 의지의 어떤 뭐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그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뭐 좀 역점을 두고 있는 거 향후에 미래에는 역시 전기차입니다. 근데 전기차의 그 원가의 40%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게 뭐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예전에 이제 자동차의 광판, 후판 이런 것들 때문에 현대제철이라는 제철소를 직접 그룹 내에 세운 것처럼 결국 이 전기차 부분에서도 이런 일관 체제,
수직 계열화 체제를 지금 구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내재화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차 메이드 인 현대차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런 작업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LG 엔솔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HLI 그린이라는 그런 이제 배터리 회사를 이미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이 지난번에 나왔던 기아의 EV3에 장착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내일 부산 모빌리티 쇼에 이제 출시가 되는 납품이 되는 이 캐스퍼 캐스퍼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에도 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자체 NCM 즉 삼원계 배터리가 장착이 됩니다. 결국 내년 초에 또 출시될 기아의 EV4에도 이 인도네시아 반도체 배터리가 들어갈 거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전기차 앞으로 이제 캐즘 이후에 캐즘이 언젠가는 해소가 될 테니까 그 이후에 전기차가 대중화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중국 전기차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가격인데요. 지금 상태로 간다 그러면 중국 전기차들과의 가격 경쟁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체 배터리를 생산을 해서 배터리 가격 자체, 즉 배터리 원가를 낮춘다면 현대차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현대차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요. 비단 배터리 생산만 지금 현대차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원가 자체를 더 끌어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광물, 리튬까지 지금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와 중국 업체들과 이 리튬 확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 현대제철소를 세우면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던 그런 선례를 이 전기차 배터리에도 좀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최근 코스피의 분위기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또 어제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또 뒷심을 발휘해주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우리가 기다렸던 2,800에 대한 돌파는 이루어냈거든요. 이제 투자자들은 3,000피에 대한 어떤 그림을 또 그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먼저 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발표됐던 주요 지표들의 흐름, 세 선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사실 이제 최근에 뭐 물가라든가 또 이제 고용이라든가 소비 같은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지표들을 보면은 어떤 그 연준이 좀 금리 인하 쪽으로의 어떤 방향 전환에 좀 긍정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숫자들, 지표들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예를 하나 들자면은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한 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런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결국 팬데믹 이후에 좀 이제 다소 왜곡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고용 시장이 균형에 좀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부분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단기간 내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용이 확실히 조금씩 이제 고용의 어떤 그 냉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향후에 어떤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은 연준이 물가와 함께 금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는 그런 그 고용 시장이 네. 위축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뭐 그 지난 6월에 이제 FOMC에서 경제 전망 그리고 점도표를 봤을 때 사실 여기에는 5월 CPI 결과가 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분석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점도표를 보면은 약간은 매파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들이 나왔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연준이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그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팬데믹 이후에 그 인플레이션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사실 좀 틀렸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이 아니고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한번 실수를 하고 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런 같은 실수를 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증거 이런 걸 수집하려는 되게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어떤 연준의 정책 결정 과정과는 좀 달리 최근의 어떤 연준을 보면은 후행성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떤 이런 부분들은 역으로 정책의 시의적절성이라는 측면은 확실히 좀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좀 뒷북을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라든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좀 높이는 그러한 또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조정을 좀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과연 이렇게 뭔가 좀 조심스러운 정책 결정하는 게 맞느냐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물가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 것을 좀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매드 이즈 굿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랠리의 원동력으로 삼아온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 둔화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하락에 대해서 더 많은 증거를 지금 바라는 네. 그런 연준의 스탠스가 오히려 기술주의 어떤 단기 고점 논쟁하고 좀 맞물리면서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파월 의장은 지난 FOMC에서 뭐 점도표가 절대적이 아니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도 좀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에서 좀 배드 뉴스가 네. 뭐 좀 더 많이 더 강하게 나온다면은 연준의 정책 결정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이미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시장은 어느 정도 아직까지도 기대에 걸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준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입장의 차이가 좁혀질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둔화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증거가 지속적으로 더 시장에는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드 이즈 굿이 언제 또 배드 이즈 배드로 바뀔지 그 전환점 우리가 포착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조정이 나왔다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최근 지난 3, 4일 정도 겪었던 이 정도 조정 폭이 조정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사실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아마 좀 그 어느 정도 답의 어떤 그 단초를 준 것 같은데 네. 결국 그 나스닥이 이제 뭐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엔비디아의 하락 때문에 이제 좀 조정을 받다가 어젯밤엔 결국 엔비디아가 다시 끌어올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물론 이게 이제 6월 말이에요. 그다음에 반기 또 그 어떤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하고 또 연계가 돼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지금 기관이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좀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수익률을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작용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가 지금 3일 연속으로 한 12%, 13% 정도 빠졌는데 결국 그렇다면 다시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는 거고요. 바꿔가려면은 이제 뭐 그 이런 그 테크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고점 논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네. 결국 저는 뭐 아직은 조금 뭐 이게 이렇게 눌림목이라든가 조정이 나타나겠지만은 네. 결국 이 AI에 대한 어떤 시장의 그 기대감들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요한 부분은 결국 그 이번 주에 있을 마이크론 실적 발표예요. 네. 여기가 이것이 조금 이제 어떤 다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단기적으로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정은 있지만 그래도 AI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추가적인 랠리에 충분히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당분간 중요할 것은 수급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다만 최근 환율이 다시금 연 고점까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다소 증시에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지난 4월에 기록했던 연 고점과 비교했을 때 딱 1원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우려감 가질 필요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4월 16일에 연고점에 지금 근접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시장에서 조금 우려가 있죠. 네. 근데 사실 최근의 환율 상승과 4월을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4월에 이제 환율이 불안했던 부분은 역시 미국 물가가 그때는 상당히 좀 이제 1분기가 사실 미국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컸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연준의 어떤 그 금리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이렇게 초래됐는데 지금의 미국채 금리는 사실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좀 이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뭐 미국채 금리가 최근에 어떤 시장의 노이즈를 일으키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다른 점이 있고요. 사실 최근에 원달러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엔화하고 유로화예요. 엔화하고 유로화가 지금 지나치게 약하죠.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전주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59.8엔 이게 4월 고점을 넘어섰거든요. 연중 최고치예요. 그리고 일본 정부의 어떤 구두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엔화가 지금 쉽게 잡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추가적으로 긴축 조치의 시행을 망설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스크, 기시다 총리의 퇴진 뭐 어떤 그런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영향도 엔화 약세에 좀 어떤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도 뭐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유로존,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어떤 경기 회복 강도가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정치적 리스크가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세 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엔화하고 유로화의 약세가 지금의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만드는 그러한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4월과는 확실히 4월 어떤 그런 4월의 어떤 리스크하고는 좀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라든가 채권 가격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4월은 사실 시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신용 스프레드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결국 향후에 뭐 프랑스 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의 어떤 원화 약세의 어떤 이런 우려는 4월보다는 확실히 덜어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 이거 정부에서도 지금 뭐 1,400원 이상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뭐 어떤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4월과는 좀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과거 4월에 보여줬던 환율 고점과는 다른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미국의 경기 불안, 또 경제 불안에 집중하면서 환율이 높았다면 이번에는 엔화와 유로화가 그런 부분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게 다소 약할 수도 있다, 제한적이다 설명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데 우리가 주목해볼 이슈들을 또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PC가 그 5월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내일 새벽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사실 지난 분기에 원래 좀 그 부진을 예상했다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체의 주가 급등뿐만이 아니라 네. AI 랠리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바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좀 시작이 되고 엔비디아가 이제 막 그 주가가 오르면서 AI 랠리의 본격적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그 마이크론의 어떤 매출액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한 77% 증가한 66억 4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망을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올해 그리고 내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고 따라서 실적은 양호할 거예요. 실적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그
향후의 어떤 가이던스의 상향, 또 이제 뭐 우리가 지금 한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HBM에 관련된 투자라든가 네. 이러한 뭔가 향후의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커멘트 또는 어떤 전략 발표 이런 것들이 어느 선까지 나와주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향후의 어떤 이런 그 긍정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올 수 있을지 시장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약하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는 또 이걸 또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그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 후반에 이제 금요일 날 그 미국의 5월 PCE 가격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발표된 주요 물가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E 가격 지수도 이전보다 둔화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6%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직전월보다 조금 둔화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PCE 가격 지수는 이제는 조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그런 지표로 이제 좀 적용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물가지표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우리 시장에 더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게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보다 먼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사실 이 수주되고 있는 그 수주량만 놓고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향의 그 수율이 높지는 않은 편이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사실 이제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HBM이나 이런 쪽에서의 점유율은 낮아요. 네. 결국 이제 어떤 향후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향후에 이제 그 어떤 증설이라든가 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결국은 그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여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마이크론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이크론이 사실 미국 기업이 아니라면은 네. 이렇게까지 뭐 시장에서 중요하게 얘기를 안 할 것이다라고 막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뭐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어떤 지금 HBM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미국 기업이라는 측면이 지금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사실 마이크론의 2분기 실적이 AI 랠리의 단초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조금 역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한 90% 정도 되고 마이크론이 10%도 안 되는 점유율이지만 미국 기업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을 일단 돌파를 해주긴 했는데 유지는 안 됐거든요. 그래도 지수단에서는 지속해서 저점은 높여가고 고점도 높여지는 긍정적인 차트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대로 3,000P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지금 그 박스권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수의 어떤 레벨업이 이제는 소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일단은 2,800 넘어갔다가 조금 지금 밀린 거는 단기 상승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 또 이제 그런 과정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의 상승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최근에 어떤 상승 과정에서 소외된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사실 어느 쪽에 지금의 어떤 상승은 특정 업종으로의 쏠림이라든가 순환매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실은 좀 그 끌고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만 너무 강하기도 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조금 이제 이런 그 온기가 좀 퍼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의 어떤 연결이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전체를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호적인 조건들이 계속 힘을 받고 있습니다. 뭐 밸류업 이슈를 비롯해서 시장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은 계속해서 또 나올 것이고요. 네.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는 아직까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라든가 또 수출 증가세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 사이클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하반기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 장까지 주목한 부분들은 외국인 수급이 조금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연초부터 4월까지는 순매수였다가 5월에 순매도로 돌아섰죠. 그러다가 이제 6월에 들어오면서 한 4조 정도의 지금 순매수 모이고 있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역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대형주 쪽이 먼저 올랐고 네. 중소형주가 약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중소형주들의 관심을 좀 가질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금리 사이클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소형주의 멀티플이 더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 전례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대형주 쪽에 좀 관심이 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너무 좀 부진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은 향후에는 이제 중소형주에도 좀 이런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지수단에서 코스닥보다 확실히 코스피가 훨씬 더 강했었고요. 대형주 위주로의 움직임이 많이 나왔었죠. 다만 하반기가 되고 금리 인하의 시기가 겹치게 됐을 때 비교적 몸짓이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점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내 증시 중심에 반도체주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흔들릴 때도 삼성전자 그래도 8만 원 선을 유지했었지만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들 자주 나타났는데 엔비디아가 밤사이에 급등한 만큼 오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로도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상단을 높여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개장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